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죠. 어린 왕자입니다. The Little Prince, 생텍쥐베리 우수 추천 도서입니다. 2006년에 대상을 받았네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6살 때 정글에 관한 책 한 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경험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진 그 책 속에는 놀라운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맹수를 통째로 삼키고 있는 보아구렁이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그것을 그대로 그린 것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아구렁이는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면 뱀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삼킨 동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6달 동안 내내 잠을 잔다. 그 무렵에 나는 원시림의 모험에 대해 곰곰 생각한 후에 색연필로 내가 생각한 것을 처음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내 그림 1호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인가? 네, 이런 그림을 선생님이 그리신 적이 있죠.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니고. 나는 어른들에게 그 걸작 그림을 보여주면서 내 그림이 무섭지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른들은 대답했습니다. 모자 그림이 왜 무섭겠니?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구렁이를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뱃속이 보이는 보아구렁이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른들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니까요. 내 그림 2호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잘 알겠죠. 어른들은 나에게 뱃속이 보이는 보아구렁이나 뱃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구렁이를 그리는 일은 그만두고 지리, 역사, 수학, 그리고 문법을 공부하는 게 나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6살 나이에 화가 나는 멋진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내 그림은 1호와 2호가 실패한 것에 몹시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시시콜콜 설명을 해줘야 하니 아이들로서는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가져야만 했던 나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습니다. 사실상 지리 공부는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셈입니다. 나는 중국과 애리조나 사막을 한눈에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실력은 밤에 길을 잃었을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점잖은 어른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어른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은 그다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좀 머리가 깨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면 내가 늘 간직하고 있는 나의 그림 1호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험해보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남다른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사람들은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자 그림이군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보아구렁이나 원시림, 별들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수준을 맞춰서 체스 게임이나 골프, 정치, 넥타이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어른은 아주 현명한 사람을 알게 되어 기쁘다는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그래서 6년 전에 내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사하라 사막에 비상 착륙했을 때까지 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을 만나지 못한 채 외톨이로 지내는 처지였습니다. 내 비행기는 엔진에 무언가 고장이 생겼고 함께 탄 기술자나 승객도 없었으므로 나는 혼자서 비행기를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마실 물 일주일치가 전부였으니까요. 첫날 밤 나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아득히 먼 사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끝없이 넓은 바다에서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사람보다도 더 외로운 처지였습니다. 그런 상태였으니 새벽녘에 아주 작고 이상한 목소리를 듣고 잠이 깼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탁해, 양을 한 마리 그려줘. 뭐라고? 양을 한 마리 그려줘. 나는 번개라도 맞은 양 화들짝 일어났습니다. 눈을 비비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는 아주 작고 희한하게 생긴 남자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그림은 훗날 내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잘 그린 그림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 아이에 비하면 훨씬 못없게 그려졌습니다.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건 내 잘못만은 아닙니다. 6살 때 내가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구렁이야 속이 보이는 보아구렁이 그림을 그리자 어른들은 내게 화가가 될 수 없다고 실망을 안겨주었고, 그 때문에 나는 그 이후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한 적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나는 갑자기 나타난 아이 때문에 놀라서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그때 사람 사는 세상에서 까마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하거나 배고픔을 느끼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아득히 멀리 떨어진 사막 한 건데서 길을 잃은 아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린 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뭘 하는 거니? 그러자 그 아이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진지하게 되풀이했습니다. 부탁해, 양을 한 마리 그려줘. 사람들은 때로 느닷없이 신비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에 대해 저항하기는 쉽지 않은 법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 까마득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처지로서는 터무니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만년필과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때 문득 내가 그동안 지리나 역사나 수학과 문법만을 배워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좀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난 그림을 그린 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양을 한 마리 그려줘. 나는 양을 그려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내가 그릴 줄 아는 단 2가지의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구렁이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이의 대답을 듣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싫어. 보아구렁이 잡아먹는 코끼리 그림은 싫어. 보아구렁이는 너무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방해만 될 거야.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은 곳이거든. 난 양이 필요해. 양을 그려줘.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자세히 들여다본 후에 말했습니다. 싫어, 이 양은 벌써 아픈걸. 다시 그려줘. 나는 또 다른 양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꼬마 친구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알잖아. 이건 양이 아니고 염소야. 뿔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3번째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도 역시 꼬마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늙은 양이네.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 그래. 그런데 그때 나는 빨리 비행기 엔진을 고쳐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기 보이는 그림을 아무렇게나 그려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건 그냥 상자야. 이 속에 내가 갖고 싶은 양이 들어있어. 그러자 꼬마 심판관의 얼굴이 환해졌으므로 나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이게 내가 갖고 싶었던 바로 그거야. 아저씨는 이 양이 풀을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해? 왜? 왜냐하면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그 안에 풀도 충분히 들어있어. 내가 준 양은 아주 작은 양이거든. 그는 그림 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작은 양은 아니구나. 이것 좀 봐. 양이 잠들어 있어.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양 왕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야 나는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에게 많은 질문을 하면서도 내가 묻는 말은 귀담아 듣는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나는 가끔씩 그 아이가 무심코 하는 말들을 통해 차츰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아이는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비행기는 그리지 않겠습니다. 내겐 너무 벅찬 일이니까요. 저건 대체 뭐에 쓰는 물건이야? 그건 물건이 아니야. 그건 날아다녀. 비행기라는 거야. 내 비행기란다. 난 약간 으스대면서 내가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걸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깜짝 놀라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그럼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그렇단다. 나는 점잖게 말했습니다. 참 재미있네. 어린 왕자는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게 나를 좀 언짢게 했습니다. 나는 내 불행을 심각하게 여겨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하늘에서 떠왔구나. 아저씨는 어느 별에서 온 거야?
나는 그때 내가 처음으로 그 아이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는 실마리를 잡았다고 여기며 재빨리 물었습니다.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니? 하지만 그 애는 대답하지 않고 내 비행기를 줄곧 바라보면서 고개를 조금 끄덕였습니다. 보안이 저걸 타고는 그리 멀리서 올 수는 없었겠어. 그리고는 꽤 오랫동안 공성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애는 내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 그림을 꺼내서 보물이라도 되는 듯 정신없이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흘린 말에서 어느 별이라는 말을 들은 내가 얼마나 큰 호기심을 느꼈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꼬마야, 넌 어디서 왔니? 내가 사는 곳이라는 그곳은 어디지?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니? 말없이 생각에 잠겨있던 그 애가 대답했습니다. 상자를 주길 잘했어. 밤이 되면 양이 집으로 삼으면 되니까. 맞아. 그리고 내가 착하게 보면 나는 밤에 양을 매 놓을 수 있는 가죽끈을 줄 거야. 가죽끈을 묶어놓을 말뚝도 주고. 내 제안은 어린 왕자에게 충격을 준 것 같았습니다. 양을 매놓는다고? 정말 이상한 생각이네. 양이 아무 데로나 막 가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나의 어린 친구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 데나 어디로 막 간단 말이야. 어디로든 곧장 앞으로 가든가. 그러자 어린 왕자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사는 곳은 너무 작은걸? 그리고 그 애는 좀 슬퍼진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장 앞으로 가도 그리 멀리 갈 수는 없어. 이렇게 해서 나는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떠나온 별이 집 한 채 크기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내게 그리 놀라운 일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붙어있는 거대한 행성들, 즉 목성이나 화성이나 금성 같은 별들 외에도 하늘에는 다른 수많은 별들이 있다는 것. 그 중에는 너무 작아서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는 별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별 하나를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줍니다. 예를 들면 소행성 상백 25호 따위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이 소행성 B612호라고 믿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별은 1909년에 터키의 천문학자가 단 한 번 망원경으로 본 적이 있는 별입니다. 그 천문학자는 당시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별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은 터키의 전통 의상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란 대개 이런 식입니다. 다행히도 이후에 터키를 통치하는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서양식 옷을 입으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어기면 사형에 처해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B612호의 명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터키인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말끔한 복장을 입고 다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든 천문학자들이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내가 소행성 B612호에 대해 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어른들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되게 숫자를 좋아하니까 말입니다. 어른들은 누군가가 새 친구를 사귀었다고 이야기할 때면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해서는 결코 묻지 않습니다. 그 친구의 목소리는 어떠니? 무슨 놀이를 좋아하지? 나비를 채집하니? 이런 말들을 묻는 대신 어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이냐? 형제는 몇 명이니? 몸무게는 얼마나 되지? 아버지는 돈을 잘 버니? 어른들은 그런 것들을 알면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창문가에 제라늄 화분이 놓여있고 지붕에 비둘기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분홍빛 벼떡집을 보았어요. 어른들은 절대로 그 집이 어떤 집에서 상상하지 못합니다. 어른들에게 말할 때는 10억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야, 굉장히 좋은 집을 보았구나 라고 감탄합니다. 어린 왕자에 대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린 왕자가 내 곁에 있었다는 증거는 그 애가 아주 예쁘게 생겼고 잘 웃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하나에게 양을 가지고 싶어 했다는 건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가 되죠. 어른들은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이고는 여러분을 어린애로 취급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아이가 또 나온 별은 소행성 B612호랍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대충 알았다고 하면서 더 이상 여러분에게 어린 왕자에 대해 성가신 질문 따위는 하려고 들지 않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되게 다 그런 식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이 어른들을 잘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어른들을 잘 이해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삶을 이해하는 우리 어린이들은 그야말로 숫자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옛날에 제 몸보다 클까 말까한 별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어. 어린 왕자는 친구가 있었으면 했단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인생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훨씬 진실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사실 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심심풀이로 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추억을 이야기하려니까 내 가슴이 몹시 아픕니다. 내 친구가 그의 양을 데리고 떠나니까인지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내가 여기에 그 아이의 모습을 그리는 건 정말 글을 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잊는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누구나 다 친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어쩌면 숫자 외에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어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내가 그림 물감과 연필을 산 또 하나의 더 큰 이유입니다. 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영원히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6살 때 속이 보이는 보아구렁이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구렁이를 그린 이후 그림을 그린 적이 없는 내가 아닙니까?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모습처럼 생생하게 그리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성공할 자신은 없습니다. 어떤 그림은 제대로 그려지지만 또 어떤 것은 조금 더 닮지 않은 엉뚱한 그림이 되니 말입니다. 어린 왕자의 키만 해도 역시 조금씩 다릅니다. 한 그림에서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림에서는 너무 작게 그려집니다. 어린 왕자의 옷 색깔 또한 사실대로 그려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 이렇게도 매만지고 저렇게도 매만져 봅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 모두를 잘못 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나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내 친구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아마도 그는 내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나는 상자 속에 들어있는 양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늙어버린 게 틀림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어린 왕자의 별에 대해 그리고 그가 별을 어떻게 떠나왔는지 어떤 영향을 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의 말을 듣는 동안에 저절로 알게 된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밥 나무 이야기를 알게 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양의 택이었는데 어린 왕자가 문득 심각한 의문이 생긴 듯이 내게 물었던 것입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사실이야? 응, 맞는 말이야. 아, 다행이다. 난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 양들은 바오밥 나무도 먹을까? 나는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교회만큼이나 큰 나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애가 한 무리의 코끼리 떼를 데리고 자기 별로 돌아간다 해도 그 코끼리 떼가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해치우지는 못할 거라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코끼리 떼를 데려간다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코끼리들 한 마리 위에 또 한 마리를 얹어 포개 놓아야겠네. 그리고는 총명하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오밥 나무도 크게 자라기 전에는 작은 나무야. 맞는 말이네. 그런데 왜 양이 바오밥 나무를 먹기를 바라는 거야? 그 애가 대답했습니다. 아이 참, 다 알면서 마치 그 일에 대해 다 아는 것이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그 문제를 이해해 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사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모든 별들이 그렇듯이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습니다. 좋은 시에서는 좋은 풀이 자라고 나쁜 시에서는 나쁜 풀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씨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땅속에 몰래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난 씨앗은 기지개를 켜면서 싹이 트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태양을 향해서 어렵고 연약한 싹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나 장미의 싹이면 그냥 두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나쁜 풀의 싹이면 발견하자마자 뽑아버려야 합니다. 뜻밖에도 어린 왕자의 별에는 아주 무서운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오밥 나무 씨앗들입니다. 그 별의 땅속에는 바오밥 나무 씨앗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오밥 나무의 싹을 조금만 늦게 발견하면 손쓸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별 전체를 뒤덮어버리고 나무 뿌리가 별의 구멍을 뚫어버릴 테니까요.
게다가 별은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아지면 별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 테니까요. 그건 훈련의 문제야. 훗날 어린 왕자는 내게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차려입은 다음 별을 돌봐줘야 해. 늘 살펴보아서 바오밥 나무의 싹은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려야 하거든. 어린 바오밥 나무의 싹은 장미와 비슷하게 생겼어. 그걸 구분해서 뽑아내는 일은 성가신 일이긴 하지만 어렵지는 않아. 어느 날 그 애는 나에게 지구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사실을 잘 알려줄 수 있도록 멋진 그림을 정성껏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언젠가 여행을 하게 되면서 그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때로는 할 일을 뒤로 미룬다 해도 아무런 위험이 없을 때도 있지.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는 그랬다가는 끝장이 나고 말 거야. 내가 아는 어떤 별에는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어. 그는 어린 나무 세 그루를 내버려 두고 개운을 부렸어. 나 어린 왕자가 가르쳐준 대로 그 별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는 점점 빼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누군가 다른 별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부딪혀야 할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내가 평소와는 다른 말투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린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내가 이 그림에 정성을 쏟은 것은 나와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에 처해 있는 내 친구들에게 경고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그림이 담고 있는 교훈은 내가 그림을 그리느라고 좀 고생을 해서 좋은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묻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 책 속에는 이 바오밥 나무 그림 같은 거대한 그림들이 또 없는 것일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다른 그림들도 그렇게 그리고 싶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는 내가 몸이 달아서 온 정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어린 왕자. 나는 이렇게 조금씩 너의 그 슬프고도 단순한 생활에 대해 알게 되었단다. 오랫동안 내가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즐거움은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일 뿐이었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거든. 나는 해가 지는 모습을 정말 좋아해. 지금 당장 해가 지는 걸 보러 가자. 그래도 좀 기다려야지. 뭘 기다려? 해가 질 때를 기다려야지. 처음에 너는 깜짝 놀라는 듯 하더니 곧 혼자서 웃어버리더군.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말했어. 아직도 내가 집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럴 수 있어. 누구나 알고 있듯이 미국이 한낮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고 있지. 만약 눈 깜짝할 사이에 프랑스로 갈 수만 있다면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있어. 하지만 너희 조그만 별에서는 고작 의자를 몇 발짝만 움직이면 모든 게 달라지지. 그래서 너는 보고 싶을 때면 언제나 지는 해를 볼 수 있었어. 어느 날 44번이나 해가 지는 걸 보았어. 잠시 후에 너는 이렇게 덧붙였지. 마음이 슬플 때는 해 지는 모습이 더 아름다워. 44번이나 해가 지는 걸 바라보는 날 너는 아주 많이 슬펐구나. 하지만 어린 왕자 너는 대답하지 않았어. 닷새째 되는 날 역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삶에 얽힌 다른 비밀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느닷없이 그가 내게 질문했는데 그건 오랫동안 혼자서 깊이 생각해왔던 문제인 듯합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면 그럼 꽃도 먹을까? 양은 먹이를 발견하면 무엇이든 다 먹어. 가시가 있는 꽃도? 응, 가시 있는 꽃도 다 먹어. 그럼 가시는 무슨 종이 있어? 나도 가시가 왜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비행기 엔진의 볼트가 꽉 차인 채로 풀지 않아서 그걸 돌리는 여념이 없었습니다. 난 걱정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고장이 심각한 듯 했고 마실 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는 두렵게 했던 것입니다.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어린 왕자가 일단 질문한 것은 결코 포기하지 일이 없었습니다. 난 풀리지 않는 볼트 때문에 속을 태우면서 아무렇게나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주었습니다. 가시는 아무 소용 없는 것들이야. 단지 꽃들이 그게 대단한 것인 채 하는 거지. 설마? 어린 왕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좀 대들듯이 말했습니다. 아저씨의 말은 믿을 수 없어. 꽃들은 아주 약해. 그리고 순진하지. 꽃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물을 보호하는 거야. 꽃들은 가시가 자기들을 무섭게 보이게 할 거라고 믿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볼트가 계속 말썽을 부리면 왕치를 두들겨서 나오게 할 수밖에 없겠군. 어린 왕자가 다시 날 성가시게 했습니다. 그럼 아저씨 생각에는 꽃들이 제발이야. 난 아무 생각이 없도 안 해. 난 그냥 아무렇게나 말했을 뿐이야. 나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 그가 화들짝 놀라는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그는 망치를 들고 있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손에 시꺼먼 기름을 덕지덕지 묻힌 채로 그에게는 흉측한 물건으로 보일 무채 위로 몸을 굽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고 있네. 그 말에 나는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자비하게 이어갔습니다. 아저씨는 모든 것을 혼동하고 있어. 아저씨는 모든 걸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는 정말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나는 빨간 얼굴을 가진 남자가 살고 있는 별을 알고 있어. 그 사람은 꽃향기라고는 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 별을 바라본 적도 없어. 또 누군가를 사랑해본 적도 없어. 그 사람은 계산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질 않아. 그리고는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이렇게 말하곤 해.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가득한 건 자만심뿐이야. 하지만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그냥 버섯이야. 뭐라고? 버섯이라고? 어린 왕자는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꽃은 수백 년 동안 가시를 만들어 왔어. 양도 수백 년 동안 똑같이 꽃을 먹어왔지. 그런데 꽃들이 화들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만들기 위해 왜 그렇게 애쓰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양과 꽃들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지? 그 빨간 얼굴 가진 뚱뚱한 남자가 계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생각해봐. 나는 이 세상에 오직 내 별에만 있는 단 하나뿐인 꽃 한 송이를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새끼양이 아무 생각 없이 그 꽃을 먹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얼망자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 수백만 개의 별들이 있는 꽃들 중에서 단 한 송이 꽃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그는 혼자서 생각하는 거야. 내 꽃이 저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런데 만약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갑자기 모든 별들이 다 사라지는 것과 똑같아.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 되었습니다. 나의 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망치며 볼트며 목마름이며 죽음이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의 별이 있고 하나의 떠돌별이 있고 이 지구에 위로받아야 할 나의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팔을 벌려 그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를 흔들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꽃은 위험하지 않아. 내가 양의 입에 씌우는 멍에를 그려줄게. 내가 너의 꽃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도 그려줄게. 내가 말이야. 나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 애를 달리는 일에 몹시 서투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지, 그 아이를 위안해 줄 수 있는지, 좋을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눈물의 나라는 너무나 신비로웠기에. 나는 곧 어린 왕자의 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늘 한 겹의 꽃잎으로 장식된 아주 단순한 꽃들이 자라나곤 했습니다. 그것들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방해하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꽃들은 아침에 풀 속에서 피어나다가는 저녁에 해가 지면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어디서 온 씨앗에서 싹이 트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꽃이 피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다른 꽃들과 다른 꽃의 싹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바람은 나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싹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는 자라지 않았고 이제 꽃을 피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풍성한 꽃봉오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어린 왕자는 그곳에서 무엇인가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꽃은 굵고 초록색 시방 속에 숨은 채 아름다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꽃은 정성껏 꽃잎의 색깔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옷을 입었고 제 꽃임을 한 입 한 입 골고루 다듬고 있었습니다. 꽃은 양귀비처럼 온통 구겨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꽃은 자기 아름다움이 한창 빛나는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허영심이 많은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꽃의 문단장은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한편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동화, 어린 왕자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상을 받은 책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안에 보이는 주옥 같은 문장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건 이런 몇 구절의 아름다운 문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작품이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속삭여주기 때문입니다. 생텍쥐페리는 1900년에 프랑스 리옹의 몰락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20년에 공군에서 조종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비행기는 그의 친구였으며 제대 후에는 위험이 뒤따른 우편 비행 사업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는 29살 때 처음으로 남방우편이라는 소설을 발표했는데 우편 항공기 조종사인 주인공이 아프리카 사막에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야간 비행, 인간의 대지, 전투 조종사 등 그의 작품은 보통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비행 조종과 관련이 있는 소재를 다루었습니다. 주인공들은 대부분 위험을 무릅쓴 비행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생텍쥐페리는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39년에 육군 정찰기 조종사가 되었다가 이듬해 프랑스가 적에게 함락되자 미국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43년 7월 정찰 비행 중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들은 대단히 서정적이고 감동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 왕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진 불의 명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행기 엔진의 고장으로 가까스로 사막에 불시착한 한 비행사가 어떤 별에서 여행을 온 어린 왕자와 만나면서 벌어지는 환상적인 이야기는 한편의 긴 시처럼 한편의 수채화처럼 아름답습니다. 이 책은 2000년에 미국 하코트 출판사에서 영어로 출판된 것을 번역했으며 어린이 독자를 위해 쉬운 말을 고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린 왕자가 어린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친구로 오래 간직되기를 바랍니다.